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 300만 원을 매달 전부 가져가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월급 카드를 친정해 줘버렸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밥 굽는 신세가 된 겁니다.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소리치더군요. 내 월급을 장모님께 드리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누구 엄마는 누가 챙기는 거라고. 세상살이의 모든 지혜와 통쾌한 복수극. 지금부터 이야기꾼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오유정. 어제가 바로 저와 최민준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아침 달콤한 신혼의 단꿈에 흠뻑 젖어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요란하진 않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라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눈가에는 전혀 닿지 않았죠. 민준아, 유정아, 일어나서 과일 좀 먹어라. 그리고 엄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단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게돈 발도 근조 그롭게 이또 깬 감싸. 어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어른이다. 남자가 결혼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법이야. 돈도 예전처럼 생각 없이 쓰면 안 된단다.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유정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다행이다. 그래서 말인데 내 월급 300만 원. 그 통장은 계속 엄마가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저도 이제 결혼했는데 월급 통장은 당연히 유정이한테 줘야죠.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유정이한테 줘? 제가 살림 물가를 알기나 하니? 너희 젊은 것들은 씀씀이가 해퍼서 안 돼. 오늘 외식하고 내일 영화 보고 쓸데없는 물건 사다 보면 그 돈이 나만 하겠어? 내가 다 너희들 좋으라고 모아주겠다는 거다. 나중에 집 사고 애 낳고 어느 것 하나 돈 들어갈 일 아닌 게 없어. 남편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저 우물쭈물하며 그래도 유정이가 하고 말끝을 흐렸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자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투는 아주 인자하게 바꾸셨죠. 유정아, 넌 착한 아이니 엄마 마음 이해하지? 다 너희 작은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월급 150만 원은 너희 둘이 용돈으로 쓰고 집안의 큰 지출은 민준이 월급으로 하면 되잖니. 걱정 마라. 내가 너희 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겠니? 다 모아서 너희 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에 얼음덩이가 꽉 들어찬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걸까요? 남편 월급 300만 원, 제 월급 150만 원.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셨죠. 큰돈은 본인이 챙기고 푼돈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라니 정말 기가 막힌 계산법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조용히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미소를 띄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저희 돈을 관리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저희가 함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민준 씨, 어서 통장 어머니께 드려요. 어머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 몰랐다는 듯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이구, 역시 우리 유정이가 사리분별이 밝아. 민준아, 네 아내 좀 봐라. 얼마나 현명하니.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지갑에서 월급 통장을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통장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한시름 놓으면서도 제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얼음장 같던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죠. 이 집은 첫날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시어머니는 안주인 행세를 하고 싶고 남편은 기댈 수 없는 마마보이구나.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맞춰주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입니다. 저는 옷깃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여 눈띠에 스치는 싸늘한 빛을 감췄습니다. 이숙자 여사님, 첫 판을 이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인생은 길어요. 우리 두고 보자고요. 아드님 돈 300만 원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대신 제 월급 150만 원도 이제부터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 될 테니까.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는 300만 원짜리 월급 통장을 품에 안고 만족스럽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 최민준 씨만 남았죠. 민준 씨는 어색하게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화내지 마.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온순한 가면을 쓴 채 심지어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화 안 났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돈 함부로 쓰기 쉽잖아. 어머님이 맡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 민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걱정 마. 엄마가 우리 위해서 모아두시는 거래. 나중엔 다 우리 돈이 될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모아두긴. 당신 엄마랑 당신 여동생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겠지.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살짝 밀어내며 말했죠. 얼른 씻어. 나 장 보러 가야 해. 점심 뭐 먹고 싶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저는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며 세후 14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첫 월급날, 월급이 들어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정아, 월급 받았지? 민준이 월급은 내가 너희를 위해 잘 모아두고 있으니 이제부터 집에서 쓰는 식비, 공과금, 관리비는 전부 내 월급에서 내야 한다.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주렴. 생활비로 쓰게.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100만 원? 여기는 지방소도시라 세 식구 한 달 생활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칼코 하자마자 100만 원이라니. 저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빙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세 사람 밥 먹는 게 전부잖아요.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많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식비만 생각하니? 집안 생필품은 돈 아니야? 가끔 손님이라도 오면 접대 안 해? 너는 어째 그렇게 푼돈에 연연하니? 민준이 월급 300만 원은 전부 널 위해 모아주고 있는데 말이야.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방금 통장에 찍힌 142만 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100만 원을 시어머니께 이체했죠. 당근 공과수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100만 원을 시어머니께 이체했죠. 남은 42만 원은 제 한 달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혹시 모를 친정의 비상금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의 완벽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죠. 반면 시어머니는 아들 월급 300만 원을 손에 쥐고 매일 노래교실에 가거나 동네 아주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아니면 시누이인 최민아의 집에 놀러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제가 사온 반찬이 신선하지 않다. 밥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밤 저는 야근 때문에 8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용기들이 널려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엄마가 너 밥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속 쓰리다고 하셔서 그냥 배달시켜 먹었어. 시어머니는 저를 곁눈질하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요즘 커리어우먼들은 참 바빠. 집안일은 뒷전이라니까. 내가 위장이 안 좋아서 배달 음식은 소화도 못 시키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말이야. 저는 배달 음식 용기들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월급 대부분은 생활비로 바치고 집에 와서는 이들을 시중들어야 했습니다.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제 탓이 되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제가 얼른 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배달 음식은 기름지니까 조금만 드세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맞춰 제 눈물도 쏟아질 뻔했습니다. 힘든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려서였습니다. 내 남편 최민주는 자기 엄마가 저를 부려먹고 힘들게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제 편은커녕 함께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아서 돈까지 보태며 이 모자를 시중드는 공짜 가사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더 역겨웠던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 최민아에게는 돈을 물쓰듯 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미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남편의 카드로 150만 원짜리 원피스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놓고 저에게는 몇백 원짜리 콩나물 값을 가지고 인색하게 굴었죠. 갓 결혼했을 때 가졌던 헛된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인내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고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요.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 좋습니다. 드리죠.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제게서 그 어떤 것도
얻어가지 못할 겁니다. 내 월급, 내 미래는 이제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는 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홍시쯤으로 여겼고 저 또한 그녀의 바람대로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렸고 매달 일일이 되면 100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이체했죠. 그 외에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민준도 이런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마음 편했고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니 몸이 편했죠. 가끔 기분이 좋으면 몇만 원짜리 작은 선물을 사와서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봐, 남편이 자기한테 잘하지? 엄마 말이 맞아. 남자는 돈줄을 꽉 쥐고 있어야 아내한테 잘한다니까. 저는 그를 보며 비웃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그리고 이 집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집에서 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면 직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를 자원했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김 팀장님은 40대 중반의 유능한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유정 씨, 요즘 일에 아주 몰두하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집은 괜찮아요.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서요. 김 팀장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젊은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아주 좋은 거야.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성공하면 성과금이 엄청나. 유정 씨 개인의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유정 씨를 부팀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제가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죠. 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성과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루빨리 손에 넣기 위해서였죠. 제가 새 프로젝트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정아, 혹시 요즘 돈 여유가 좀 있니?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고질병이 도져서 의사 말이 작은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앞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질 거라고. 수술비에 재활 치료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서 혹시 네가 좀 200만 원.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월급을 모으거나 남편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럽긴 해도 마련하지 못할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제 월급은 140여만 원.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40여만 원 뿐이었습니다. 1년 넘게 몰래 모은 비상금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20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과 굴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정작 친정엄마의 수술비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세라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빙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엄마 수술이 먼저니까 일단 입원 수속부터 밟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돈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이웃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게임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저 혼자만 혹독한 추위 속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엄마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게임에 열중하던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이나? 그렇게 많이? 장모님 어디가 많이 아프셔?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원래 안 좋으셨던 다리야.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남편은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한테 말했어? 돈은 다 엄마가 관리하잖아. 아니, 아직. 당신이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려줘. 한 판의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가득했죠. 자기야, 내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 관리 철저하신 거 알잖아. 우리 집 살 돈 모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싫어하실 거야. 장인어른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거나 친척들한테 빌려보는 건 어때? 저는 그의 무책임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결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방법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오늘부터 나, 오유정은 나 자신만을 믿는다. 엄마 수술비는 내가 반드시 마련할 거고 이 집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고 말겠어.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께 카톡을 보냈죠. 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프로젝트 제가 관련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업무에 적응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돌처럼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에 있었던 우리 대화는 까맣게 잊은 듯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그의 월급의 3분의 2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쉽게 외면해버렸습니다. 저는 추위와 분노 속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베란다 쪽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최민아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소리 없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커튼 뒤로 다가갔습니다. 고요한 밤이라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미나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명품 가방 봤는데 150만 원밖에 안 해. 사주면 안 돼? 오빠가 한 달에 300이나 버는데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0만 원짜리 가방. 우리 엄마 수술비 2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라더니 미나의 가방값 150만 원은 껌값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이 기집애는 맨날 돈 쓸 궁리만 하고. 알았다, 알았어. 내일 엄마가 보내줄게. 대신 내 올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미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우리 올케 월급 150만 원으로 뭘 하겠어? 알아봤자 어쩔 건데.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오빠 월급 통장 꽉 쥐고 있으니까 오유정 저거 엄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잖아.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지. 제 월급은 반찬값이나 겨우 할까. 집안의 큰 돈은 당연히 민준이 월급이지. 내가 저게 친정에 돈 빼돌릴까봐 막는 거야. 봐, 벌써 저러잖아. 지 엄마 아프다고 바로 돈 달라고 하는 거. 어림도 없지. 이 돈은 전부 모아서 나중에 내 혼수 마련해줘야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던 거였습니다. 우리 집 살 돈을 모아준다는 건 전부 개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가져간 건 자기 딸의 사치를 채워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눈에 그저 돈까지 바쳐가며 공짜로 부려먹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거죠. 심지어 우리 엄마 목숨이 달린 돈까지 도둑 막듯 막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는 여전히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나중에 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호강시켜줄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손톱은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 속에서 들끓어 목구멍을 뚫고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튼 뒤에 서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베란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밤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달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마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엄마, 자기 동생과 한패였던 겁니다. 그들만이 가족이었고 저는 시종일관 외부인이자 마음대로 착취하고 무시해도 되는 바보였던 거죠. 억울했냐고요?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울고 싶었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요. 눈물은 동정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시와 조롱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유정, 정신 차려. 참고 견디는 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야. 저들이 너를 사람 취급 안 해준다면 너 스스로 너를 귀하게 여겨야 해. 엄마의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야 하고 이 굴욕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선명한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해야 해. 이숙자 여사와 최민준. 저들에게 오늘의 굴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내 존엄과 자유까지도. 정면 충돌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의 나에겐 그럴 힘이 없죠.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은 제 안의 모든 망설임과 나약함을 태워버렸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지도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원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김 팀장님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제게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상 업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는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했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마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든 후에 노트북을 켜고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컴퓨터만 붙들고 있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저는 키보드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급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해보든가. 그 말에 남편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차라리 제가 과로로 쓰러지는 걸 볼지언정 빗자루 한 번 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 더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그때마다 회사의 방침과 상사의 기대를 방패 삼아 막아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 기획안은 아주 훌륭하게 완성되었고 첫 내부 평가에서 사장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 팀장님은 따로 저를 불러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정말 잘했어. 이번에 내 체면을 제대로 세워줬네. 상대 회사에서도 우리 기획안에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어. 계약은 거의 성사된 거나 다름없어. 부팀장인 유정 씨 공이 정말 컸어. 저는 속으로 기쁨의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빙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겸손은 회사 규정상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핵심 멤버들에게 특별 성과금이 지급돼. 내가 유정 씨를 위해 힘 좀 썼는데 아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팀장님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숫자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액수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제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께서 유정 씨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가 승진을 건의해 볼게. 그렇게 되면 기본급도 훨씬 오를 거야. 기회였습니다.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기회였죠. 저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팀장님께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는 잠재력이 큰 사람이야. 집안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 저는 팀장님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려운 처지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 성과금과 미래의 승진은 저의 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가 문제였죠. 제 수입이 늘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에 가서 제 신분증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다른 휴대폰 번호로 연동시켰죠. 이 계좌는 저의 비밀 금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아두었던 비상금 몇십만 원도
여러 번에 나누어 ATM 기기를 통해 이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수술비 200만 원은 제 비상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요즘 부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대놓고 드리기는 좀 그래요. 민준 씨네 집에서 알면 싫어할까 봐요. 제가 몇 번에 나눠서 30, 50만 원씩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받으시는 대로 병원비 내시고 절대 티 내시면 안 돼요. 전화기 너머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아빠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엄마 잘 보살펴주세요. 돈은 제가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자 마음 한편이 시큰했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성과금과 승진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며 제 마음속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해 나갔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팀이 맡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었고 초기 데이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은 대만족했고 회사에서는 연일 저희 팀을 칭찬했죠. 그날 오후 김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는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축하해. 승진 발령이 났어. 다음 달부터 정식 프로젝트 팀장이야. 기본급도 이만큼 오를 거고. 팀장님은 또다시 손으로 숫자를 만들어 보였는데 제 예상보다도 높은 액수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젝트 성과금. 이번엔 현금으로 지급됐어. 여기 사인해. 저는 묵직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저는 수령 확인서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고 팀장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손을 저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정 씨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앞으로도 잘해봐. 유정 씨 앞날은 창창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남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한테는 더더욱. 저는 팀장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성과금이 든 봉투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과 승진으로 오를 월급 덕분에 제 비밀 계좌는 더 이상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강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멀리 떨어진 은행에 가서 성과금의 대부분을 비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월급이 정말로 인상되어 있었습니다. 세후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월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솟구치는 기쁨을 억누르고 무표정하게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매달 그랬던 것처럼 그 돈에서 딱 11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전 생활비
100만 원보다 10만 원이 많은 금액이었죠. 저는 이 10만 원으로 시어머니를 잠시 안심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110만 원을 건네며 일부러 불평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 나왔어요. 생활비 110만 원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10만 원 더 보탰는데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 익숙하게 세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효도하는 셈치거나 회사에서 작은 보너스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웬일로 트집 잡지 않고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물가가 미쳤지. 아껴 써야 해.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제 월급이 실제로 얼마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해진 금액만 꼬박꼬박 바치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남편의 월급 300만 원은 그들 모녀의 사치와 미래 계획을 위해 쓰이고 제 월급 400만 원 중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만 원은 오롯이 저의 미래와 복수를 위해 쓰일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을 보고 밥을 했지만 저를 위한 과일이나 영양제를 살 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전히 버스로 출퇴근했지만 야근이 늦어질 때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타고는 시어머니에게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질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회사에 두고 퇴근 전에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시어머니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어느 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너 요즘 얼굴이 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피곤해 보여야 정상인데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여전히 월급 150만 원을 받아 자기 눈치를 보는 어린 며느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런 은밀한 이중생활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저는 틈틈이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며 아빠에게 좋은 약과 보양식을 꼭 챙겨드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불안해하셨고 저에게 자신을 너무 굶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부업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에 돈이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달 40여만 원의 용돈으로 아등바등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감각이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치료와 약값은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만든 비밀 계좌의 카드로 아버지께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사유는 부양비로 적었죠.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돈 보내드렸어요. 200만 원. 병원비 정산하시고 남는 돈으로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유정아, 너희 큰돈이 어디서 났어? 혹시 우리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지? 저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프로젝트 성공해서 성과금도 많이 받고
승진해서 월급도 엄청 올랐다고요. 제 딸, 이제 돈 잘 벌어요. 정당하게 번 돈이니까 마음 편히 쓰세요.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장하다. 내 엄마가 요즘 목발 없이도 살살 걷는다. 다 나으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만두 빚어준다고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하는 계산과 착취만 남은 그 집과는 달랐죠. 저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아빠, 제가 돈 보내드린 거랑 월급 오른 거 민준 씨네 집에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대출금 갚느라 돈 없다고 둘러대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유정아, 혹시 시댁에서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억울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언제든 집으로 와. 아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버지의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 딸 이제 강해져서 아무도 저 못 괴롭혀요. 두 분이 건강하게만 지내주시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라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한 후 저는 더욱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110만 원의 생활비를 시어머니께 드렸고 온순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비밀 계좌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그 돈으로 안정적인 펀드에 가입해 자산을 불리기 시작했고 틈틈이 좋은 영양제나 옷을 사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활기차지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조금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물론 본업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잠금 장치가 달린 수첩을 사서 시어머니의 범죄 행각을 더욱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새로 산 금팔찌 자랑,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50만 원을 이체한 문자 내역, 비싼 양모 코트를 사입은 날짜까지 시간, 장소,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주는 11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월급 300만 원은 그들 모녀의 ATM 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다며 아침부터 한껏 치장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또 얼마를 탕진할지 계산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그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새로 산 유명 브랜드의 금팔찌를 자랑하며 제 앞에서 손목을 흔들어댔습니다. 어림잡아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시어머니 역시 새로 산 금목걸이를 자랑하며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 이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들 모녀의 체면이겠지. 남편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며 건성으로 예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0월 8일 시누이 금팔찌 약 150만 원, 10월 15일 시어머니 금목걸이 약 80만 원, 10월 22일 시어머니 명품 코트
약 100만 원. 10월 30일 최신형 휴대폰 교체 약 120만 원. 랭. 그리고 저는요.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버벅거리는 싸구려 휴대폰을 쓰며 매달 110만 원을 이 집의 생활비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희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흥분되기까지 했죠. 그들이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제 복수의 명분은 더욱 쌓여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쓰는 모든 돈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삽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작은 수첩의 페이지가 채워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바로 그때가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시간은 흘러 엄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 비밀 계좌의 잔고 또한 엄마의 건강처럼 아주 건강해졌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백화점에 들러 아버지께 드릴 좋은 품질의 스웨터와 엄마께 드릴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를 샀습니다. 퇴근길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자 제 마음은 따뜻함과 동시에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게임 소리를 울리고 있었죠.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다음 달 월급날. 저는 통장에 찍힌 400만 원에 가까운 숫자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유정아, 내일 생활비 주는 날이지? 저는 밥을 먹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아주 평범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그렇게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준다니? 남편도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한숨을 쉬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지난달부터 감원이다. 임금 삭감이다. 소문이 돌더니 이번 달 월급 받아보니까 진짜로 깎였더라고요. 성과금도 다 없어지고 이제 제 월급으로는 제 출퇴근 교통비랑 밥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회사 사정이 나빠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깎여? 얼마나? 그래서 얼마 받는데? 저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금이랑 사대보험 떼고 나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생활비 110만 원은 정말 못 드려요. 앞으로 집안 살림은 민준 씨 월급에서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살을 정확하게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300만 원에게 돌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돈은 집 살 돈이야. 어떻게 그걸 써? 네 월급이 80만 원이면 그래도 생활비로 50만 원은 내야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80만 원에서 제 교통비, 식비 빼면 30만 원도 안 남아요. 저도 비상금은 좀 있어야죠. 혹시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이번 달은 제가 정말 최대한 쥐어짜서 20만 원 드릴게요. 달은 치워짜서 20만 원 드릴게요.
저도 비상금은, 저도 비상금은, 저도 비상금은, 저도 비상금은 20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2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쌀값도 안 나오겠다. 오유정,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돈 내기 싫으니까.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유정아, 회사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깎았어? 내가 내일 우리 회사에 자리 없나 한번 알아봐 줄까?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여운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다들 힘들어. 어머니 20만 원이라도 받으시려면 내일 드릴게요. 그것도 싫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의 험악한 얼굴을 무시하고 남은 밥을 빨리 먹고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아들의 집 살 돈에 절대 손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단 한 푼도 더 내주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이 집에 대한 저의 자금 지원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익숙해진 그들이 고작 20만 원으로, 아니 어쩌면 그 20만 원마저 걷어차버리고 어떻게 한 달을 버티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20만 원만 내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온갖 물건을 쾅쾅 내려놓으며 요즘 것들은 은혜도 모르고 집안은 생각 안 하고 지 자신만 안다며 소리쳤고 남편은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이내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뚱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아침밥도 안 해. 온 식구가 굶어 죽는 꼴을 봐야겠어. 저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제 돈이 없다고요. 20만 원이라도 드릴까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먼저 돈 좀 쓰셔서 아침 사오시거나 민준 씨한테 사오라고 하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민준이 돈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유정아, 아침 뭐 먹어? 배고파 죽겠네. 시어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듯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먹긴 뭘 먹어.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돈 없다고 밥도 못하겠단다. 남편은 인상을 쓰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유정아, 왜 그래? 정말 돈 한 푼도 안 낼 거야. 엄마 굶어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저는 그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최민준 씨, 어제 분명히 말했어. 내 월급은 80만 원으로 줄었고 내 생활비 쓰기도 벅차다고. 밥 먹는 문제. 당신은 월급 300만 원이나 벌고 어머님 손에 당신 통장이 있는데 아침밥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해? 왜 하필 내 80만 원에 목숨을 거는 건데?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잘났다. 너 밥 안 할 거지? 그럼 우리도 안 먹어.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남편도 짜증을 내며 자기 방으로 돌아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밖으로 나가 따뜻한 만둣국을 사 먹고 저 혼자 먹을 과일과 요거트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 모자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가 또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자 굶주림에 지친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오유정, 너 눈에 이 집이 보이기는 하니? 너랑 내 남편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너 혼자만 밥 먹으러 나가? 저는 문 앞에 서서 빙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굶으세요? 어머님 손에 민준 씨 월급 300만 원 통장이 있잖아요. 배달 음식이든 식당이든 돈만 있으면 밥 먹을 곳은 널렸는데 왜 굳이 굶고 계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집 살 돈을 쓰기 아까워서 혹은 그 돈을 이미 딸에게 주느라 다 써버렸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도 뛰쳐나와 제게 소리쳤습니다. 오유정, 장난 그만하고 당장 밥 차려. 저는 그들 모자를 차례로 쳐다보며 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돈 없으면 밥 못 차려. 돈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난 내 몸 챙기러 가야겠어. 아파도 병원비 대줄 사람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들 모자에 저주 섞인 고함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까지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핏발 선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유정,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는 태연하게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밥 먹고 왔지. 집에는 밥이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엄마가 굶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는 소파에 누운 시어머니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저 혈당인가 보네. 내 가방에 초콜릿 있는데 하나 드릴까? 헛소리 집어치워. 내 월급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생활비를 안 내는 거냐고. 솔직히 말해. 너 그 돈 친정에 다 갖다 바쳤지. 드디어 나왔군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월급 우리 엄마 드렸어. 그래서 뭐? 제 대답은 마치 기름에 부은 불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그건 우리 집 돈이야. 네가 뭔데? 그걸 네 친정에 갖다 바쳐.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 돈 빼돌려서 그 거지 같은 친정배 채워주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내 월급 전부 장모님 드린 거지? 당장 다시 받아와. 안 그러면 너랑 나 끝이야.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민준, 똑똑히 들어.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피땀 흘려번 내 월급이라고. 내 돈을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자유야. 당신 엄마한테 주는 건 내 호의였고 이젠 그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졌어. 알겠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네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네가 네 엄마 챙기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엄마는 누가 챙기는 거라고. 그 6글자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충격에 빠져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모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최민준,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남편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엄마 시중 드는 게 도리야. 도리? 그 도리 누가 정했는데? 당신 엄마가 정했나? 당신 월급 300만 원은 꿀꺽하고 내 월급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생활비로 뜯어가는 게 도리야? 당신 엄마가 당신 돈으로 당신 여동생 금팔찌, 명품 가방 사주는 동안 우리 엄마 수술비 200만 원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도리냐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치의 예의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금팔찌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건 민준이가 나한테 효도한 거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효도? 그래.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하지. 나도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나는 당신 며느리지. 당신 집 노예가 아니야. 내 월급은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이지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내가 내 돈으로 내 엄마 병 고쳐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당신들 입에서는 그게 친정배 채워주는 짓이 되는 거냐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최민준, 당신은 게임 말고 나한테 관심이나 가져봤어? 당신 엄마가 나 구박할 때 내 편 한번 들어준 적 있냐고. 이제 와서 내가 이 집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구나. 도대체 누가 미친 건데.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오유정, 너 이 집에서 살기 싫구나. 그래,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이 집, 나도 진저리 가나.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잘 살아봐.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경악에 빠진 그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남편의 욕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음을 들으며 오히려 전례 없는 평온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말을 뱉어냈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첫 전투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내 렁징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졸업장, 통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죄가 기록된 작은 수첩까지 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소중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오늘 그 집 나왔어.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친구는 1초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진작에 나왔어야지. 주소 보낼게. 얼른 와. 친구의 답장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짐을 다 쌌을 때쯤 문 밖에서 신우이 최민아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원군을 만난 듯 울부짖으며 제가 저지른 만행을 일러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저열한 연극에 코웃음을 치며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오유정, 네가 뭔데 우리 엄마랑 오빠한테 이래.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저는 그녀의 손목에 걸린 번쩍이는 금팔찌와 그녀가 든 신상 명품 가방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죠. 얹혀 살아? 최민아,
똑똑히 알아도 이 집 쌀한톨, 전기세 1원까지 전부 내 돈으로 해결했어. 저는 수첩을 펼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감상하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15일 어머님께서 백화점에서 최미나 씨에게 유명 브랜드 금팔찌 선물, 영수증 확인 188만 원. 7월 3일 어머님 본인 금목걸이 구매 약 80만 원. 7월 20일 명품 코트 구매 정가 120만 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물건을 훔쳐봐.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남편을 향해 계속 읽었습니다. 8월 10일 어머님 최신형 휴대폰 교체 약 120만 원. 구매자 최미나. 그리고 같은 주 저희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을 때 저는 남편 최민준 씨에게 수술비 200만 원을 부탁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유령처럼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 월급 300만 원. 어머님은 우리 집 살 돈이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당신들 모녀의 사치품 사는데 다 쓰였네요. 저는 월급 150만 원 벌어서 110만 원을 생활비로 바쳤고요.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냈다고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게 됐네요. 도대체 누가 이 집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 추궁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저 오빠가 원해서 사준 거야 라며 발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외부인이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들 가족끼린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최민준 씨가 당신 엄마 부양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최미나 씨가 당신 오빠랑 엄마한테 돈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나 오유정은 이제 이 연극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들의 경악으로 물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혼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등 뒤에서 터져 나오는 시어머니의 통곡과 시누이의 비명, 그리고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의 애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제 발걸음에 맞춰 하나씩 켜졌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밝혀주는 것 같았죠. 등 뒤는 아수라장이었지만 제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수첩은 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제 작은 수첩은 법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악과 남편의 뒤늦은 후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꽤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가 계단 오르내리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시던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자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에서 가장 젊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올랐죠. 저는 작은 차를 한 대 사서 주말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반면 그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받은 위자료 때문에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돈을 대줄 사람이 없자 오빠와 엄마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끝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어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를 세웠을 때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구겨진 양복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죠. 초록불이 켜지고 저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재미없는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길은 넓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제 곁에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평온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결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완벽하게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누구 엄마는 누가 챙기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생이든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